호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 환자분이 좀 의심을 하는 것처럼 사실 치과 치료하고 특히 임플란트 후에 이 축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염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부비동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비동염 축농증을 완전히 치료를 하고 사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 축농증이 아니고 또 이 부비동 안에 낭종 같은 혹이 있어서 증상이 없는 혹이 있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 임플란트 후에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특히 위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상악동 그 상악골에다가 이 뿌리를 이렇게 박는 시술을 하는데 그 뼈가 너무 얇아져 있으면 상악동 거상술이라 그래서 이 뼈를 좀 들어 올려서 그 임플란트를 씹을 어떤 그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틀니를 너무 오래 하셨다거나 아니면 연세가 돼서 그게 좀 얇아져 있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 부비동이 이렇게 좀 내려앉은 경우는 뼈가 굉장히 얇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부비동염을 그 임플란트 전에 갖고 계셨을 때 그거 치료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 또는 낭종이 있었는데 그거 치료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사실 이 임플란트 과정 중에서 그 부비동 점막을 자꾸 건드려서 그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겉에서 부비동염을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걷어내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게 한 임플란트 수술을 걷어내지 않고 최대한 그거를 살려서 하는 방법으로 사실 이 부위 환자분은 뭐 부비동염이든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되신 걸로 봐서는 한방 치료를 받으셨는지 어쩌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염증이 생기는 어떤 기전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사실 이거는 제일 먼저 염증 치료는 사실 소염제, 항생제 정도로 치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아서 일단 한방적인 소염 작용, 그다음에 이 면역력을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호흡기나 이런 순환기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한방 치료 한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막이 부어 있는 거를 비강사혈이라고 하거든요. 부어 있는 곳을 직접 사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부어 있는 거를 좀 줄여둘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약침을 놔서 약침으로 직접 그 주변을 이렇게 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면 어떤 그 공기가 들고 나는 어떤 그 구멍이 조금 넓어지고 그다음에 부비동도 조금 스페이스가 넓어져서 훨씬 순환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약과 뭐 비강사혈, 약침 이런 요법으로 해서 좀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고 최대한 일단 부비동염을 깔아앉혀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다시 좀 걷어내고 좀 다시 해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께서는 폐에 뭔가 이렇게 흔적이 있어서 그걸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폐는 사일런트 장기라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장기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 전화하신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폐에 어떤 뭐 그 흔적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등의 방산통이면 혹시 담낭에 담석이 있다거나 뭐 췌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심장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등으로 방산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서 일단 내과적인 진료로 체크를 해보시고 아니라 그러면 사실 침치료나 이런 걸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근육 문침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근육에 담이 걸렸다는 근육통이 있으시면 마사지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네. 사실 마사지가 처음에 한두 번은 시원한데 생각을 해보면 계속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피부에 굳은 살을 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너무 근육이 뭉쳐서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거를 권하지를 않고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근육에 뭉친 거를 풀어야지 외부 자극 특히 이렇게 롤러로 문지른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방법이니까 일단 조금 적극적으로 뭐 침이나 부항이나 약침 치료 받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과적인 좀 진단도 조금 더 폭넓게 폐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약간 상복부 뭐 췌장이나 담낭이나 어떤 심장까지 좀 폭넓게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한의원에 오셔서 본인이 열감을 호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거를 본인이 스스로 자각 증상으로 좀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의원에서 첫 번째는 맥으로 판단을 하죠. 열증인지 냉증인지. 네. 그래서 사실 한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덥다고 말하는데 맥을 보면은 의외로
맥이 굉장히 빠르다. 빠른 맥일 때는 열증이고 맥이 굉장히 느리고 깔아앉고 약하고 이럴 때는 냉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맥으로는 사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한 가열이라 그래서 진짜는 하나인데 가짜로 열이 나는 경우는 사실 맥이 느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맥으로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요즘은 체열 진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체열 진단기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뭐 1900년대 초반쯤에 네. 개발이 된 걸로 오래됐네요. 아는데 처음에는 그게 암세포를 진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암세포가 있으면 그게 이제 염증이 많이 있고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쪽의 체온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암을 진단하는 기계로서 체열 진단기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한의원이나 어떤 일반 병원에 가시면 체열 진단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보면은 일단 열분포를 보면 확실히 이게 열증일 때는 빨간색으로, 네. 그다음에 좀 한증일 때는 파란색으로 저 그림에서 조금 더 보시면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체열 진단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저 사진에서 보면은 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은 굉장히 끝에까지 빨갛게 네, 잘 순환이 맞아요. 되는데 왼쪽 손은 굉장히 파랗게. 파랗네요. 네네. 저런 경우는 왼쪽 손에 굉장히 차갑고 저리고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빙 아나운서께서 네. 화병은 있는데 손발은 차다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게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그런가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게 이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화가 이쪽으로 몰리면 상대쪽은 반대쪽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아나운서께서는 네. 화는 끄고 이 아래쪽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한방에서는 열증을 치료하는 것은 아까 제가 화병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냉증에서는 사실 아랫배 뜸을 뜬다거나 아니면 반신욕을 한다거나 근데 반신욕을 하실 때 고온에서 짧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온에서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계피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런 약을 좀 쓰면 차로 마셔도 좋아요. 그런 치료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이 열을 발산하는 건 사실 근육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이 차가우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육량을 늘리는 근력 운동을 꼭 네. 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화는 일단 끄시고 몸은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동시에 하셔야 될 것 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